조금 전에 이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성수가 검찰로 송치가 됐습니다. 검찰로 송치되는 과정에서 포토라인에 서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했는데 먼저 그 질문에 답을 하는 피의자 김성수의 모습부터 먼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셨습니까? 그때는 화가 나고 억울한 상태여서 저도 죽고 피해자도 죽여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무엇이 억울하셨나요? 그때는 알바생 이제 제가 피해자한테 이제 제가 치워달라고 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데 이제 표정이 안 좋아서 저도 기분이 안 좋아서 왜 그런 표정을 짓냐고 얘기를 하니까 너 왜 시비냐고 반말을 하면서 화를 내서 그런 것들이 납득이 안 돼서 이제 제가 이게 왜 시비 거는 거냐고 당연한 거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가 지금 시비 걸고 있다고 이러면서 화를 내서 대화가 안 될 것 같아서 경찰을 불러서 이제 사장님 불러달라 했는데 사장을 이제 안 불러준다고 이제 네가 부르라고 욕해서 그래서 경찰을 불렀는데 경찰 있는 분들이 아무것도 해줄 수 없고 이제 피해자분이 우리 아빠가 경찰인데 네가 나를 죽이지 않는 이상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 것이 제 머릿속에 남아서 제가 치워달라고 한 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 하는 그런 억울함이 들었고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생각하면서 그런 것들이 억울하면서 과거의 생각들까지 생각이 나면서 그냥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그냥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에 대한 그런 두려움, 그런 망설임이나 그런 것들이 사라졌고 그래서 억울했고 같이 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피해자의 얼굴 주변을 수십 차례 때렸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그리고 또 제가 그걸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때릴 때 동생이 피해자를 뒤에서 잡고 있었는데 동생은 여전히 아무 잘못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나요? 그때 처음에 동생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몰랐고 경찰이 CCTV를 보여주고 나서 이제 저도 그 뒤늦게 이제 알고 있어서 저는 동생이 무죄라고 확신을 했었는데 이제 그 동생 CCTV를 보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생도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신미약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라는 판단에 대해서? 저는 제가 심신미약인지 그런 거 잘 모르기 때문에 의사분이 말한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아니라는 사실? 남은 가족한테 하고 싶은 말 있나요? 가족한테도 너무 미안하고 유가족분들께도 너무너무 고인분께도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유가족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너무너무 죄송하고 제 말이 닿지 않겠지만 계속 죄송합니다. 들어와.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피의자 김성수가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양천경찰서에서 이제 수사가 마무리된 상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조금 전에 진행됐던 모습 보여드렸습니다. 이 얘기 잠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 교수님, 네. 피의자 김성수의 저 모습, 그동안 있었던 일을
아주 상세하게 자신의 일단 입장에서 주관해서 상세히 묘사하고 서술하고 있는데 감정 상태가 상당히 격앙돼 있다 이런 느낌 좀 받습니다. 글쎄 이제 격앙된 걸로도 물론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얘기를 들어보면 자신의 입장에서 뭐 당시에 피해자가 어떤 부적절한 행위를 했는지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피해 의식 때문에 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걸 보면 굉장히 누누이 세세히 다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렇게 과호흡을 하거나 좀 이렇게 굉장히 격앙된 모습을 보여주는 건 일종의 증상에 대한 과잉 호소. 그러니까 그렇게 아프게 보여야 내가 좀 더 뭐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지 않겠느냐. 사람들이 동정을 해주도록 유도하는 그런 태도. 네. 그래서 보통 뭐 지금 심신미약이 아니다 이렇게 판정이 나온 이유도 네. 지금 저 사람이 하는 행위는 저건 단순히 증상에 의한 결과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아하. 상당히 고의성을 가지고 자신의 입장만을 피력하려는 네. 그런 굉장히 자기중심적 네. 범죄자들의 이제 자기중심적인 태도가 상당히 반영됐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최명기 원장님, 지금 피의자 김성수의 얘기 중에 제일 귀에 들어왔던 표현은 억울하다는 겁니다. 지금 검찰에 송치되는 게 억울한 심정이다. 지금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앞으로 계속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고 과거를 생각했을 때 이 일 자체는 본인이 잘못했으나 결국은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한 이제 억울함 같은 게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런 다음에 지난번 인터뷰랑 이번 인터뷰의 차이가 커다란 이유 중에 하나는 네. 김성수는 그동안 살인을 저지르기 전까지 계속 밤에 게임하고 네. 낮에는 아침엔 굉장히 멍한 상태로 있었어요. 아하. 그리고 지난번은 살인을 저지르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던 때이기 때문에 네. 인터뷰를 하던 시점에 있어도 굉장히 눈부셔하고 네. 졸려하는 표정이고 굉장히 무감각하고 무감동한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하하. 그런데 국립법무병원에 있으면서 일정 부분 그게 아마 올바른 리듬으로 돌아왔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나름대로 자신의 생각을 할 수 있고 자신의 두뇌의 회전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고요. 네. 그러면서 억울하다는 본인의 감정으로 인해서 감정이 격앙되다가 보니까 네. 굉장히 얘기를 하다가 숨이 차고 얘기를 하다가 숨이 차고 그런 거예요. 네네. 바꿔 말하게 되면은 머릿속에 있는 얘기를 갖다 전부 다 입으로 옮기지 못하는 상태가 된 거죠. 네. 그때랑 반대로 지금. 아하. 자, 이런 가운데요. 경찰이 오늘 피의자 김성수를 검찰로 송치하면서 그동안 진행해온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 양지민 변호사님, 최대 관심은 일단 피의자 김성수에 대해서는 지금 살인 혐의로 지금 검찰 송치합니다만 그의 동생에 대해서 공범 여부도 지금 관심이 쏠릴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쟁점이 이제 김성수의 동생이 김성수가 흉기를 꺼내는 시점을 언제 인지를 했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경찰이 보기에는 김성수 동생이 형이 흉기를 꺼내기 전까지는 그 피해자를 붙잡은 행위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폭행을 공동으로 한 공동 폭행에 대해서는 이제 공범으로 적용하는 것을 이제 검토 중이다라고 입장을 밝혔었고요. 하지만 이제 유족들의 입장에서는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이 흉기를 꺼내기 직전에 했던 행동과 흉기를 꺼낸 이후에 했던 행동과 다름이 없는데 어떻게 폭행에서는 공범으로 볼 수 있고 살인에 대해서는 공범으로 볼 수 없느냐라고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CCTV 상에서 흉기를 언제 꺼내 들었는지도 가장 이제 살펴봐야 될 중요한 쟁점인 것 같고요. 네. 일단은 경찰이 과연 공범 여부를 적용을 하는지 아하. 여부가 가장 초점일 것 같습니다. 네.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성수가 오늘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이 내용은요, 오후 와이드 시간과 MBN의 정통 종합뉴스 뉴스 8에서 더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꿈 많았던 청년들이 이런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늦은 밤 어두운 거리를 달리던 차량이 어찌 좀 불안해 보였는데요. 그렇게 16km를 달리던 차량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밤 차량 한 대가 빠른 속도로 질주합니다. 같은 길 돌아오는 길인데요. 저 차량이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요. 곡선 구간을 벗어나게 됩니다. 옆에 전멸등이 켜져 있었는데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요. 이내 연석을 들이받고 공중에 뜨더니 차가 뒤집히는데 가로화단을 침범해서 설치된 신호등 지지대 쪽으로 차량이 돌진해서 현장이 아수라장이 됐다고 하네요. 아하.
지금 저 차량이 도로에 다른 차량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새벽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CCTV상으로도 이 회전을 꺾어야 되는데 왼쪽으로 핸들을 꺾어야 되는데 속도를 이기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분명히 그 화면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전멸등, 그러니까 노란불이 켜져 있는데도 네. 저 차량이 저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다가 결국 이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곡선 구간을 빠져나가면서 그 앞에 있던 연석을 들이받게 된 겁니다. 아하. 이렇게 저 도로 경계에서 턱이 있잖아요. 턱에 부딪히면서 차체가 그 가속도를 못 이기고 차량이 붕 뜬 것 같아요. 그러다가 신호등 지지대 있잖아요. 쇠로 된 부분. 그 부분을 들이받고 저렇게 차가 처참한 상황을 맞이한 것 같은데 운전자 그리고 탑승자의 상태가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충남 홍성군의 한 도로에서 22살 대학생이 몰던 렌터카가 낸 사고인데요. 저 차량 안에는 총 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운전자 당시 음주운전 상태였는데 이 사고로 이 3명이 중경상을 입고 3명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사고였습니다. 당시에요. 저 소형 SUV 차량입니다. 뒷좌석에 4명이 타고 있었고 그리고 앞에 운전자와 조수석 1명 이렇게 6명이 타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뒷좌석에 타고 있던 2명 그리고 조수석에 타고 있던 1명 이렇게 3명이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양지민 변호사님 너무너무 처참합니다. 이번에도 음주운전 때문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술이 저 정도로 운전을 했으면 만취 상태였을 것이 분명한데 만취 상태에서 차를 빌릴 수가 있었을까? 아, 저 빌린 차입니까? 그렇습니다. 저게 아하. 이제 카쉐어링이라고 해서 아하, 차를 네. 이제 빌리는 건데요. 사실 요즘에 카쉐어링 하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많습니다. 왜냐하면 차를 빌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게 편리하거든요. 아하. 우리가 뭐 렌터카 업체에 찾아가서 직접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이렇게 빌리는 게 아니라 간단한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서 내가 거기서 이제 카를 쉐어링 하겠다라고 신청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결제를 하면 사실상 뭐 실물 키를 받을 필요 없이 뭐 어떤 인증 코드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서 그냥 바로 이제 차를 운전을 할 수 있게 아하.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 과정에서 어떠한 렌터카 직원과 대면할 필요도 없고요. 내가 뭐 음주 상태라는 것을 당연히 그 업체에서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카쉐어링 업체들의 그런 좀 허점이 있다라는 부분이 지적이 되고 있고요. 네. 이렇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부모님이 마치 이제 차를 빌리는 것처럼 부모님의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차를 빌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법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저렇게 처참한 순간을 맞이했고요. 정말로 앞서 그 차량 모습 보셨죠? 이런 표현 송구합니다만 정말 종이장처럼 차가 구겨졌어요. 속도를 제어하지 못하고 그대로 신호등 지지대를 들이받았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꺾여야 될 잘못인지 못 꺾고서 갖다 거기다가 친구선에 꺾더라고요. 총 16kg 정도 됩니다. 운전자 진술에 의하면 운전자는 소주 1병 반 정도 마셨다고 하고요. 나머지 5명도 같이 나누어서 이렇게 마셨다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를 상대로 1차적인 조사를 한 상태고요. 운전자 진술 내용이 모순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그것을 정확히 규명하려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목격자의 얘기도요. 차선, 이게 좌로 굽었잖아요. 저 CCTV를 보면요. 좌로 굽었는데 미처 핸들을 꺾지 못할 정도로 속도를 제어하지 못했단 말을 목격자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수정 교수님, 네. 술에 취한 운전자 그리고 동승자들도 술을 나눠 마신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차량을 빌려 탈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글쎄 이게 차량을 빌릴 때 이게 조건이 있기는 해요. 만 21세 이상 면허 취득 1년 이상 이렇게 이제 정해져 있다 보니까 네. 사실은 뭐 젊은 친구들 누구라도 사실 차를 빌릴 수가 있고요. 네. 뭐 카쉐어링이라는 게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회원 등록을 하면 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아하. 보니까 이 친구들이 그날 차를 왜 빌렸느냐? 택시비를 아끼려고 빌렸다는 거예요. 아하. 6명이다 보니까 택시를 타면 2대가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뭐 한 대로 얼마든지 이제 SUV는 좀 넓기도 하니까 네. 6명이 다 타고 움직일 수 있겠다. 이런 종류의 나름의 이제 합리적인 생각을 했었다. 아마 본인들은 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문제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을 넘어서 아주 만취 상태니까 아하. 결국 이런 사고가 컨트롤을 못하고 발생을 네. 한 거죠. 그런데 이런 처참한 상황, 지금 동승자 중에요, 특히 뒷좌석에 앉았던 이 동기생들입니다, 사실은. 이 친구들의 피해가 컸고, 그 다음에 조수석에 앉았던 탑승, 동승자도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었는데, 그런데요, 앞서 보신 것처럼 이 최명규 원장님, 차량의 훼손 상태가 너무 심해서 운전자를 빼놓고는 나머지 동승자들이 안전벨트를 맸는지 여부를 지금 파악하기 어렵답니다, 지금. 네, 그러나 이제 그건 나중에 나오기 전에 안전벨트를 전부 다 매지는 않았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안전벨트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사고가 난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매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저 학생들이 저 음주운전을 한 사람의 차를 탔다는 거는 네. 이미 사고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할 부분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안전벨트를 맬 가능성은 낮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네. 그런 다음에 이 거리가 16km 정도 내외이기 때문에 80km 정도 속도로 택시를 통해 달렸을 때는 10분 내외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짧은 순간이기 때문에 설마 그 짧은 10분 사이에 사고가 났나 생각하게 됐을 거고요. 네. 또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술을 마시면서 어느 정도 같이 취했고 어떤 집단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네. 딱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흥분하고 위험도 감수하기 위해서 이러저러하게 차를 빌려서 딱 탔는데 거기에서 나머지 학생이 안전벨트를 맨다는 거는 본인들의 입장에서 분위기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 분위기가 확 깔아앉는 효과가 있게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누군가 안전벨트를 매려 그랬을 때 아이 너 왜 그래? 그러면서 어떤 분위기상 안 매는 쪽으로 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아직까지 안전벨트를 맸는지 여부는 차량 훼손 상태가 너무 심해서 아직 단정적으로 말을 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경찰이 그것까지는 파악을 해야 될 텐데 지금 소 국장님 앞서 여러분들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카쉐어링이 특히 젊은 층 사이에서 인기가 있는데 지금요 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분 세 분의 유족분들도 어떻게 카쉐어링 업체가 이렇게 무분별하게 차를 대여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뭐 충분히 지금 상황에서는 그 부분을 말씀하실 만한 상황이 됐습니다. 제도적으로 상당히 허점이 있는 것으로 네. 보입니다. 일단 이 카쉐어링이라는 게 직접 대면하지 않고 그냥 앱을 통해서 스마트 키를 받아서 그냥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그런 네. 시스템이다 보니까 네. 이 사람이 당사자가 술을 먹었는지 뭐 미성년자인지 뭐 성인인지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을 하는데 최근 5년간 한 이 음주운전 렌터카 사고만 해도 한 4,293건에서 한 87명 정도가 사망을 했습니다. 네. 이 카쉐어링과 관련해서도 최근 3년간에 한 237건 정도의 어떤 불만 사항들이 이제 아하, 소비자 네. 신고센터에 접수가 됐는데 대부분이 뭐냐면요. 첫 번째는 무면허입니다. 네. 그러니까 면허가 없는 사람이 이 시스템을 통해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는 거예요. 아하. 왜냐하면 면허가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두 번째는 이제 미성년자가 이 어떤 뭐 운전면허 정보 이런 것을 도용해서 불법적으로 운전을 하는 이런 경우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번 사고를 계기로 이 카쉐어링 부분에 대해서 대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어떤 확실한 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네. 그런 제도적인 보완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네. 물론 카쉐어링 업체들도 나름대로 이 본인 확인 장치는 마련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에 그런 장치가 있어요. 본인 확인할 수 있는 휴대전화, 본인 인증 확인도 누르는 과정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대면하지 않고 차를 빌다 보니까 이런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장치가 없지 않느냐 하는 분통 터지는 게 지금 유족들의 입장이에요. 그런데 양지민 변호사님, 지금 운전자는요, 지금 비교적 가벼운 부상을 입은 상태라서 경찰이 1차 조사를 마쳤대요. 자책감, 죄책감이 클 텐데 일단
이 운전자에게 혹시 어떤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은 본인이 음주운전 상태에서 운전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도로교통법상 이제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이 될 것이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사람을 지금 사망하게 하고 부상을 당하게 한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봅니다. 그래서 특가법이 적용이 될 것이고요. 그 외에 이제 그 CCTV 영상을 보더라도 속도라든지 이런 그 안전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것이 한눈에 봐도 명확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검찰에서 다 이제 조사를 하겠지만 적용할 수 있는 혐의점들에 대해서 모두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음주운전의 폐해, 문제점, 위험성, 뉴스파이터가 그렇게 누차 강조를 했는데도 또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니 너무너무 씁쓸하고 정말 분통도 터집니다. 요즘 인터넷을 하시는 분들은 실시간 검색어에 두 글자가 눈에 띄셨을 겁니다. 바로 마닷. 이게 무슨 소린가 하실 거예요. 양지민 변호사님. 네, 이 마닷이 이제 마이크로닷이죠. 굉장히 유명한 래퍼고 요새 TV에도 굉장히 많이 네. 나오는 분인데 지난 19일에 온라인 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해서 마이크로닷의 부모님이 지금 뉴질랜드에 거주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요? 근데 그때 당시에 사실은 이제 1997년도경에 한국에 거주를 했었는데 아하. 제천에 그때 당시 한 20억 상당의 사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 뭐 범행을 벌인 다음에 그 다음에 뉴질랜드로 도피한 것이다라는 이제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글들이 올라와서 사실은 많은 이제 대중들에게 그냥 소문으로 퍼지는 듯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분이 마이크로닷인가요? 그렇습니다. 네네.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본명은 아니죠, 마이크로닷이. 그렇습니다. 네네. 예명인데요. 네. 일단 내용은 네. 그 97년도에 이게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마이크로닷의 부모님이 이제 농장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보증을 세우는 방식으로 한 20억 원가량을 이제 대출을 받았고 그런데 그 자리에서 바로 이제 도주를 해버리다 보니까 남은 사람들이 빚을 떠안게 됐다 이제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마이크로닷도 인지를 하고 네. 사실 그 사실 무근이다라고 하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굉장히 강경하게 입장을 표명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그 입장 표명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실제로 1999년에 네. 일부 피해자들이 그 마이크로닷의 이제 부모님을 실제 고소했던 그래요? 고소 사실 확인서가 그 확인원이 공개가 된 겁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중들 입장에서는 강경 대응을 한다 그랬었는데 이것이 과연 사실이었는지 논쟁이 붙은 상황입니다. 아하. 마이크로닷 본인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마이크로닷의 부모님이 한 20여 년 전에 이 지인분들에게 사기를 벌이했다는 그 혐의로 고소를 당한 거예요. 피소됐습니다. 고소를 당했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게 다시금 불거지게 되면서 실시간 검색어에 마이크로닷 또는 마닷 이 두 글자가 상위권에 올라오게 됐는데 일단 마이크로닷, 마닷의 얼굴은 여러분들이 한두 번쯤 보셨을 거예요. 저도 채널을 돌리다가 얼굴은 본 기억이 나는데 홍순빈 아나운서 마이크로닷이 대체 누굽니까? 좀 설명을 해주세요. 마이크로닷은 2006년에 데뷔한 이 래퍼인데요. 네. 요즘 뭐 가장 유명한 래퍼 한 명 꼽으라 그러면 도끼라고 볼 수 있는데 아하. 이 도끼와 2006년에 듀오 그룹으로 데뷔를 한 가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5년에 한 그 케이블 힙합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네. 본격적으로 얼굴을 알리기 시작해서 아하. 최근에는 다수의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면서 예능인으로서의 입지도 굳혀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뭐 주변에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물어보니까 최근에 제일 잘 나가는 연예인 중에 한 명이다 뭐 이런 말도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소 국장님. 네. 당시 돈으로 20여 년 전에 20억대 사기다. 이거 억수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20억과 20년 전 20억. 지금 돈으로 하면 최소 100억 이상 되는 거죠.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 이제 98년 5월 달이라는 시점 자체가 IMF 이후에 그러네요. 굉장히 어려운 시점이었고 아하. 그랬기 때문에 그 당시 돈 20억이면 웬만한 빌딩 뭐 한 20층짜리도 살 수 있는 돈이니까 네. 엄청난 돈인 거죠. 이 돈을 이제
지금 나온 보도에 따르면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네. 아버지는 주변 지인이라든지 이제 그 낙농을 거기 충북 제천에서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젖소가 85마리 갖고 있었다고 하니까 네. 제가 보기엔 한 중농 정도는 됩니다. 아하. 그러면서 그 트랙터랑 이런 것들을 네. 어느 날 갑자기 정말 이 수십 대의 트럭에 싣고 네. 그냥 깜짝같이 사라져 버린 거죠. 아하. 예, 그러면서 그 전부터 주변 지인들이라든지 같이 낙농을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내가 삼부이자 줄 테니까 삼부이자란 건 30% 이자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돈 좀 빌려달라고 해서 이미 아마 몇 개월 전부터 준비를 치밀하게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네. 나온 보도로 본다면. 아하. 그렇게 해서 돈을 막 빌렸고 그리고 이 어머니는 또 이 개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때 개주였대요. 아. 또 개돈을 또 챙겨서 같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당시 네. 마이크로닷의 나이는 5살이었습니다. 아주 어릴 때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이크로닷의 부모님과 같이 교류를 했던 낙농업자라든지 네. 뭐 친구들이라든지 지인들이라든지 그 제천 지역에 수십 명이 네. 피해를 입고 하루아침에 그냥 이 어떤 친구에 대한 배신감이라고 할까요? 네. 뭐 이런 것들에 이제 치를 떨면서 네. 고소고발을 했는데 행방을 그 뒤로는 아하. 찾을 수가 없었는데 네. 예, 이번에 이제 다시 그것이 불거져 나온 거죠. 그런데요, 당시에 20여 년 전에요, 이 사건이 해당 지역에서는 파장이 어마어마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해당 지역 신문이요, 해당 기사를 게재를 했어요. 그걸 잠시 읽어드릴게요. 충북 제천시 송항면 무도 1, 2 낙농가 신모 씨가, 당시 신모 씨라는 분이 바로 마이크로닷의 아버님입니다. 당시 41살. 1998년 5월 31일 젖소 85마리와 트랙터를 처분하고 잠적해버렸다. 신 씨가 원유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사료비 상승에 따른 부채 해결이 어려워지자 잠적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신 씨의 정부 지원금 연대 보증을 서준 낙농가들을 상대로 자금 회수에 들어갔다. 이렇게 됨으로써 이 낙농가가, 지금 제목 보시죠. 낙농가가, 제천적 낙농가 도산 위기에 처했다는 저런 3단 기사가 나올 정도로 어마어마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수영 교수님, 네. 줄도산 위기에 처다 보니까 피해자들의 고통이 말도 못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뭐 그 당시에 이제 이 억대 빚을 진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사람들 중에 일부는 뭐 암으로 사망을 하거나 또는 아이고. 이제 자살하신 분 또는 뭐 또 치매를 앓고 이렇게 뭐 조발성 치매 같은 게 생겼을 수도 있겠죠. 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액수가 네. 워낙 크다 보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뭐 이 마이크로닷이 사실은 한국에 온 지 연애 생활을 한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이게 문제가 됐던 것은 네. 그 아버지가 뉴질랜드에서 식당을 크게 운영하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그 주택, 아버지가 사시는 주택과 함께 방송을 타면서 지금 문제가 된 겁니다. 네. 예. 이렇게 되니까 그 방송을 그냥 어떻게 보면 20여 년 동안 가슴 한구석에 분통, 원통함을 갖고 살던 피해자분들이 어느 순간 방송에 떡하니 마이크로닷이 동료 일행들과 같이 출연한 일행들과 같이 뉴질랜드 현지로 가서 부모님이 운영하는 식당도 나오고 그곳에 사는 형편도 나오니까 지금 피해자분들이 이게 뭐냐? 우리는 지금 이렇게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고통이 여전한데 마이크로닷의 부모는 잘 사는 건가? 라고 이런 분노가 치밀면서 이 사건이 다시금 지금 언론의 회자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명기 원장님, 피해자들의 인터뷰를 하는 거 보면 당시에 이 마이크로닷의 부모님들이 야반도주를 했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야반 이렇게 그 도피할 거를 갖다 생각을 하고 돈을 갑자기 빌리던 시점에서부터 계획을 했을 수도 있고요. 네. 또 이제 두 번째 가능성은 처음에 돈을 빌리는 시점에서는 그 돈을 갖다 낙농에 투자를 하던 혹은 당시는 굉장히 기업들이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에 네. 은행에서 돈을 갖다 빌리지 못하게 되면은 굉장히 고급 이자를 많이 주고 그 기업이 그 돈을 빌리기도 했었거든요. 네. 개인 사업가들이. 네. 그들한테 빌려서 이익을 꾀해서 갯돈을 돌려주거든 했건 네. 처음에는 건전한 계획에서 시작했으나 나중에는 그게 불확실해지게 되고 그 네. 채무를 갖다 전부 떠안게 되니까 달아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어느 쪽이든지 간에 전부 만약에 이거를 갖다 야반도주라고 하기에도 너무 계획적인 거는
소하고 트랙터며 그런 모든 거를 갖다 전부 다 일시에 매각을 했다는 거예요. 아하. 그거는 매각하는 게 상당히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야반도주라는 표현보다는 야반도주는 어떤 의미에서 조금은 우리가 이해해주는 너무 공궁에 처했을 때 하게 되는 어떤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반도주라기보다는 계획적 도주에 더 아하.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지민 변호사님, 조금 전에 잠깐 얘기 나왔습니다만 어느 날 갑자기 피해자분들이 TV를 보다가 화들짝 놀란 이유가 마이크로닷의 부모님을 TV 방송, 예능 방송 통해서 보게 됐다면서요, 지금. 그렇습니다. 사실 이 이제 사기의 피해자라고 주장하시는 이제 분들도 마이크로닷과 그리고 본인의 그런 사기 피해 혐의와 그냥 쉽게 연결 지을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네. 근데 워낙 이제 많이 보는 이 예능 프로그램에 뉴질랜드에 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하. 가서 마이크로닷의 이제 부모님의 집과 운영하시는 뭐 식당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아하. 근데 그 집이 19억 원대라고 지금 공개가 됐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리고 외관만 보더라도 일단 2층 건물에 뭐 마당에 잔디가 쫙 깔려 있고 굉장히 호화스럽다라는 이제 인상을 풍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출연진들도 굉장히 놀라면서 이제 네. 화제가 됐었는데 아하. 일단은 그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사기 피해자들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네. TV로 그 얼굴들을 봤을 때 마이크로닷의 부모님의 얼굴들을 보고 그러면서 뉴질랜드에서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를 봤을 때 느꼈을 그 상실감이라든지 배신감은 굉장히 컸을 것이라고 보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런 피해 사례를 이제 글을 올리면서 이게 퍼지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조금 전에 그 마이크로닷 씨의 그 SNS로 보이는데 거기에 본인이 밝히고 있네요. 이곳이 우리 부모님의 식당이다, 운영하는 식당이다. 아마 뉴질랜드에서 제일 큰 한국 식당에다가 뭐 제일 잘 나가는 식당일 거다. 뭐 그런 얘기도 밝히고 있어요. 상호는 뭐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들에게 밝히진 않겠습니다만 그런데 마이크로닷이요. 앞서 우리 홍순빈 아나운서 설명처럼 최근에 정말 잘 나가는 유명 래퍼라면서요. 그런데 자신의 노래예요. 과거 한때 자기도 어렵게 살았다. 그런 노래를 가사로 담았다고 하는데 그 노래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땐 수제비만 먹다 이제 맛집만 찾으러 다니네. 엄마 사장 됐네. 운영하지 이제 그거 핫한 식부페. 아빠도 사장님 작년에 10억의 매출을 넘겼네. Hold up. What about the times they work 3 jobs? What about the times we had no... 근데 홍순빈 아나운서 가사 너무 빨라서 잘 지금 해석을 못 하겠는데 지금 뭐예요? 가사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 노래는 이 슈퍼비의 노래 썬블락에서 마이크로닷이 피처링을 한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자신이 직접 가사를 쓴 부분인데 네. 가사 보겠습니다. 그때 수제비만 먹었다. 맛집만 그러나 이제는 맛집만 찾으러 다닌다. 이제 엄마는 사장님이 됐다. 아빠도 사장님이다. 작년에 10억의 매출을 넘겼다. 뭐 이런 내용의 네. 가사를 이제 썼던 겁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 마이크로닷이 하는 얘기가 지금은 이렇게 부모님이 큰 가게를 운영하시지만 어릴 적에는 좀 힘든 유년 시절을 보내기도 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당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마이크로닷과 가족들이 뉴질랜드에 도착하자마자 집 5채를 살 돈을 친척들에게 사기를 당했는데 그때부터 형편이 어려워지니까 어려운 살림에 한동안 수제비만 먹었던 시절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최명기 원장님, 저 노래 가사를 마이크로닷의 부모님한테 사기 피해를 당한 피해자분들이 들으면 노래 가사를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진짜 억장이 무너지지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이 어려서부터 일단 첫 번째 가능성은 마이크로닷한테 거짓말을 한 거예요. 의외로 자기가 한 짓을 자기가 피해자인 것처럼 거짓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하. 그러니까 본인이 사기를 친 거에 대해서 본인이 사기를 당해서 이렇게 힘들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요. 네. 두 번째 경우는 뉴질랜드에 아까 우리가 야반도주 얘기했지만 저게 보통 여행자 비자로 가서 불법 체류자로 있지 않았다고 가정하게 되면은 투자 이민을 갖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금액을 갖다 줘야만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기에서 남은 금액 사기가 맞다 그러면요. 사기친 금액을 투자 이민으로 전부 다 하고 나게 되면은 그때 생활은 굉장히 어려워져요. 아하. 그때로 회상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세 번째 가능성은 투자 이민에 해당되는 돈을 내고 나서도 집을 며칠 살 돈을 가지고 왔는데
이분들이 결국은 굉장히 충동적인 분들이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본인들이 실제로 남한테 사기친 돈을 본인이 사기를 당했을 수도 있어요. 아하, 어쨌든 지금 마이크로닷은 과거 나도 힘들어서 수제비만 먹었어요 라는 가사를 자신의 노래에 쓸 정도예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집 식당 하면 잘 나가요. 매출 10억 확 넘겨요. 그런 것도 가사에 담고 있어요. 피해자분들의 억장이 무너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태가 이 지경 됐으면 마이크로닷도 물론 자기는 그때 5살 깐난쟁이였다고 치지만은 뭔가 입장을 밝혀야 될 거 아니에요. 당초에는 부모님의 사기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법정 대응까지 하겠다고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이런 게 이제 계속 논란이 되고 사실이 하나하나 드러나니까 마이크로닷도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사과문 내용을 보면요. 가장 먼저 부모님과 관련된 일로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저 위에 사실무근 법적 대응 애초에 처음에 했다가 바꿨다는 얘기죠. 입장을 내내. 그러면서 아하. 하는 소리가 이 법정 대응을 준비하겠다고 했던 그 전의 말들에 대해서도 죄송합니다라고 뜻을 밝힌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사실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이런 일이 우리 집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저도 잘 몰랐습니다. 그랬겠죠. 5살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라고 네. 얘기를 하면서 피해자분들 한 분 한 분 찾아뵈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아하. 이런 내용의 사과문을 발표한 겁니다. 아니 그러면 이제 자신의 아들이 일단은 사과를 했어요. 유명 김 래퍼인데 소국장님. 네. 그러면 마이크로닷의 부모님들도 입장을 이제는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이미 한참 늦었죠. 사실 시골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저도 이제 시골 출신이지만 되게 뭐 이 야반도주를 하더라도 가서 이제 성공하거나 이러면은 네. 다시 돌아와서 그때 미안했다 하면서 이제 좀 다시 뭐 그때 빌려간 돈 금액 이상을 주거나 네. 이렇게 또 사죄하고 이런 경우들도 종종 있는데 이번에 보면은 이 마이크로닷의 부모님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하. 거기에다가 저렇게 지상파 뭐 이 종편 이 TV에 출연할 생각까지 했다는 게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데 네. 어쨌든 지금 이 마이크로닷 부모님의 입장은 여권을 만드는데 한 2, 3주 정도 걸린다. 네. 그래서 여권을 이제 만들게 되면 바로 한국에 입국을 해서 사실관계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사과할 것이 있으면 사과를 하고 조치할 부분이 있으면 조치를 하겠다라는 뭐 이런 입장을 밝히는 상황입니다. 이 화법이요, 이수정 교수님. 네. 이게 피해자분들이 들으면 더 분통 터질 화법이에요. 여권을 만드는데 2, 3주 정도 걸린다. 여권을 만드는 대로 한국에 입국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할 것이다. 상황 파악 뒤에 사과할 것이 있으면 사과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으면 해결할 것이다. 이게 요즘 말로 말하면 유체이동 할법처럼 좀 들리긴 합니다. 네, 뭐 지금 죄송하다, 뭐 죽을 죄를 졌다, 빨리 해결하겠다 이런 얘기가 좀 아닌 뉘앙스죠.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사과를 한 부분도 불충분하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 사건은 물론 오래전 사건이긴 하나 네. 지금 이 사기 사건 같은 경우에 시효가 뭐 7년이지만 네. 뭐 그러나 이 사람들이 외국에 있었기 때문에 시효가 이제 중지가 되기 아, 때문에 그동안 중지됐군요. 네. 네, 이게 사실은 이제 당시에 아마 이 피해자들이 고소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게 내사 단계에서 다시 재수사로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 보이고요. 네. 그런 상황이면은 네. 한시바삐 한국에 들어와서 아하. 지금 왜 5살짜리 아이가 자신의 잘못, 부모의 잘못을 책임을 져야 됩니까? 네.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와가지고 뭐 빨리 어떻게든 수습을 하는 게 네. 지금 답이다라고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양지민 변호사님, 지금 상황이 글쎄요, 지금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에 계속 상위권에 있을 정도로 지금 이 얘기가 며칠째 지금 이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경찰도 적지 않이 이 사건에 대해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수사가 진행될 것이 불가피해 보이고요. 그래요? 사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공소시효 문제는 경찰도 중지가 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공소시효의 문제는 없을 것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좀 마음에 걸리는 것은 워낙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고 과연 이런 채권자분들 입장에서 그 채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 자료를
정도를 다 가지고 계실까? 왜냐하면 시골 동네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때 당시에 뭐 계좌이체를 한다라든지 뭔가 차용증을 쓴다라든지 그런 형식이 아니라 사실 뭐 보증 같은 경우에는 근거 서류가 남아 있을지언정 그냥 현금으로 건네고 그냥 뭐 아무 증거가 없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철저하게 이제 증거 위주의 수사를 하고 결국에는 이제 처벌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어떤 증거가 남아 있어야 되는데 마이크로다 부모님께서 자진해서 내가 이 사람에게 돈을 그때 빌린 것이 맞다라고 기억을 하고 인정하지 않는 이상 네. 일부 인정되지 않는 그런 금액들도 발생을 할 것 같아서 그 네. 부분이 조금 마음에 걸립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는 과정에서요, 소 국장님. 네. 지금 이 사건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엉뚱한 사람에게도 지금 피해, 불똥이 튀고 있다는데 대체 누굽니까? 원래 이런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되면 이제 이슈가 쫙 고조돼서 정점으로 올라갔다가 아하. 막 파편이 튀게 됩니다. 아하. 예, 그러면서 이제 확산돼가는 과정을 밟게 되는데 네. 지금도 비슷한 거죠. 이 마이크로닷과 이제 배우 홍수연 씨가 지난 7월 달에 네. 사귄다는 사실을 그때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홍수연 씨가 마이크로닷보다 한 12살 연상이에요. 아하.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방송에서도 많이 다뤘죠. 그런 화제성 뉴스로 많이 네. 다뤘는데 이 네티즌들이 이제 홍수연 씨 SNS에 몰려가가지고 거기서 당신도 입장을 밝혀라. 세상에. 당신 남자친구가 친구 부모님이 뭐 이랬다는데 이렇게 해서 막 여러 가지 악플들도 달고 네. 막 이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홍수연 씨는 뭐 개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밝힐 내용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이런 구분을 해야죠. 아버지, 그러니까 부모님의 잘못과 마이크로닷의 잘못 그리고 마이크로닷과 또 홍수연 씨의 잘못 이렇게 다 구분을 해서 봐야 되는데 일단은 네티즌들은 막 이제 뭐 마이크로닷한테 갔다가 이제 홍수연한테 갔다가 막 이런 상황이고 네. 이게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크로닷과 관련된 다른 부분들이 또 막 나옵니다. 이것과 관련 없는 것들. 네. 이슈라는 게 원래 그렇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이 마이크로닷의 부모님이 뉴질랜드에서라도 네. 거기 우리 관련된 언론들과 빨리 만나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정확한 입장을 빨리 그러네요. 정확하게 밝히고 네. 잘못을 사죄를 하고 네. 어떤 조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들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그러니까요. 이 문제와 따로 좀 봐달라 뭐 이런 입장을 좀 최대한 빨리 밝힐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티즌 분들에게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뉴스파이터 입장에서요. 이거는 정말로 앞서 사리 분별을 정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문제와 홍수연 씨는 관련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 홍수연 씨에게 달려가서 마치 마녀 사냥하듯이 입장을 밝혀라 한다는 것은 글쎄요. 이건 적절치 못한 행동인 것 같습니다. 진실을 촉구하는 그 취지는 알겠지만 방향은 엉뚱한 대로 잡았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정말요. 우리가 실생활에서 한 번쯤은 이 일을 당해보신 분도 있을 법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서요. 이 아침 시간에 한 남성이 두리번 거리는데 이 이후에 어떤 행동을 보였을지 CCTV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남성이요. 주택가에서 주변을 두리번 거립니다. 노상방뇨를 했는 거예요? 일단 사람이 없는 거 확인하고 배관을 타고 아이고, 올라가기 시작해요. 어허. 이렇게 보면 큰 가방을 어깨에 두르고 있는데도 굉장히 능란하게 오르기 시작합니다. 아하. 그리고 이 창문을 통해 한 가정집으로 들어가는데요. 아하. 전날 저 가정집에서 금품이 사라졌다고 하네요. 아하. 자기 집에 열쇠 놔두고 온 게 아니라 저 집이 다 자기 집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저 남성이 20대 남성인데요. 네. 인기척이 없는 빈집만 골라서 저렇게 배관을 통해서 침입을 해서 네. 이제 금품을 훔치는데 무려 6차례에 걸쳐서 1,2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서 달아났다고 합니다. 소국장님, 이걸 뭐 대담하다고 해야 됩니까? 지금 저 CCTV를 보면요. 무슨 주변이 어두컴컴한 밤도 아니고 색감은 심야도 아니고요. 지금 지금 시간이 헌한 시간대예요, 지금. 저는 다람쥐인 줄 알았어요. 다람쥐. 네. 저 남성이 이제 23살인데 아하. 지난 2월에 이미 그 전에 이제 절도 혐의로 복역을 하고 아. 2월에 출소를 했습니다. 네. 출소를 해서 전과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남양주시로 이사를 했는데 네. 결국 이제 다시 또 범행을 저지르다가 이제 검거가 된 건데 네. 오히려 이게 지금 그 안에 교도소에 있을 때 교화가 돼서 새로운 어떤 직업을 찾거나 네. 뭔가 좀
사회에 건전한 이런 기여를 하는 쪽보다는 똑같은 범행을 반복을 한 건데 더 치밀해진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아하, 네. 지금 보면 시간대를 오전 시간대 딱 노렸고 네. 주인이 없는 집만 딱 초인종 눌러서 확인을 했고 또 CCTV의 그 사각지대를 딱 정확하게 골라서 이웃 사람들이 없는 틈을 타서 저렇게 여러 차례 절도를 했다라는 것은 오히려 그 감옥 안에서 교화 기능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갖게 하고요. 저걸 맨손으로 올라간다는데 정말 저희가 깜놀했습니다. 저게 가능하군요. 그런데 경찰이요, 저 절도범을 잡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대요.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걸어 다니고 뭐 도보로 이동하고 다니면은 저희들도 쫓는 데 한계가 있으니까 CCTV도 뭐 다 설치되어 있는 곳이 아니고 그래서 추적하는데 아무래도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세대 주택이나 빌라, 뭐 저층부를 많이 노렸기 때문에 빌라에 뭐 방범창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외출하실 때는 꼭 시정 장치를 꼭 하시고, 왜냐하면 이번에 모든 그 피해 대상지가 시정 장치가 되지 않은 집만 골라서 했습니다. 이렇게 빈집인지를 여러 차례 확인해보고 범행을 저질렀는데 보통 이수정 교수님, 이 절도범들 보면 자기가 사는 곳에 멀리까지 원정 가서 막 범죄 저지르잖아요. 이 사람도 그랬겠군요, 그러면.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주변 이웃집을 노렸다 그럽니다. 세상에. 이 사람이 이제 출소한 지 뭐 얼마 안 되는 사람이다 보니까 네. 뭐 어디 멀리 가고 이럴 수 있는 교통수단이 있거나 이런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결국 타지에서 올라와가지고 결국 지리를 모르던 사람이 그러다 보니 그 동네를 배회하면서 결국 빈집털이를 사실 하게 된 거죠. 네. 네. 이웃 주민들이 이 사실을 듣고 얼마나 깜짝 놀랐을 거예요. 절도범하고 한 동네 산 거잖아요. 그런데 이 절도범이요, 홍순빈 아나운서 나름대로 치밀하게 잡히지 않으려고 뭔가 작전을 짰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 영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 범인이 항상 이렇게 큰 가방을 갖고 다녔던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다른 날 모습이에요. 다른 날 범행 모습인데 범행을 저지르고 이제 돌아오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저 남성이 사각지대, CCTV 사각지대에서 옷을 갈아입고 나오는 모습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요? 화면 왼쪽에 보시면 처음에는 검은색 옷을 입고 있는데 지금 어디론가 들어갑니다. CCTV 사각지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흰색 옷을 입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치밀함까지 보였다고 하네요. 네. 저렇게 지금 저런 나름대로 치밀한 수법도 동원을 했는데, 그런데 오히려 최명기 원장님, 눈에 더 잘 띄긴 했어요. 옷 색깔이요. 예, 옷 색깔이 별로 없어요. 만약에 빨간색을 빨주 노초 파남보 중에 눈에 띄는 색깔을 피하면은 검은색이랑 흰색밖에 입을 수 없는데 그럼 또 맨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빨간색을 입을 수밖에 없어요. 아이고. 그런데 양지민 변호사님, 앞서 우리 소 국장님 말씀처럼 동종 전과 비슷한 전과가 전에도 있었대요, 이 사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그 처벌을 받을 때는 굉장히 중한형을 선고를 받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누범 기간 중에 지금 또 죄를 저질렀습니다. 왜냐하면 출소를 하고 지금 3년 이내에 또 다시 이제 범죄를 저지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사실 가장 이제 긴 형, 장기형의 2배까지 가중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범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교도소에서 내가 복역을 하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교화가 안 돼서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거에 대해서 우리가 더 가중 처벌을 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뉴스파이터가 이런 절도 사건 때마다 늘 말씀드리지만요. 저층부, 빌라든 아파트가 저층부는요, 꼭 잠금 장치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런 빌라의 외관에 있는 이 배관은요, 좀 기름칠 좀 해주세요. 그 빌라 주인분이라도요. 그게 범죄를 막을 수 있는 예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